어머니, 힘드셨으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지. 갑자기 이러시면 제가 너무 황당한데요. 황당한 꼴 당하기 싫으면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될 거 아니냐. 나 안 붙잡을 테니까 하나 데리고 나가 살아라. 누가 나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요즘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투덜대시는 게 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살면 될 것 아니냐. 나도 이제 너 뒤치다거리나 하는 것 지친다. 정말 그럴 어머니가 아닌데 부쩍 제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 나를 세우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옥천에 지내고 계셨던 추금이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처음에 들어보셨던 것처럼 할머니와 며느리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추금이 할머니의 며느리에게 위로든 조언이든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빠르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시골 우체국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일할 때 할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농사지은 곡식을 보내거나 푼돈을 적금하러 오시는 모습을 보며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자주 생각났어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같이 일하는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많고 성실하며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제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반해 몇 번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어렸을 때 열병을 심하게 앓아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면서 다른 쪽 귀도 점점 더 어두워졌고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버릇이 생긴 거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남편이 태어나기도 전에 시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남편을 키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만날 때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들으며 더 가까워졌고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 가게가 있는 시장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고 저는 퇴근 후면 시어머니의 가게에 찾아가 일을 도왔습니다. 일이랄 것도 없이 어머니와 말동무를 해드리는 게 일의 대부분이었죠.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보다 저를 더 살뜰히 챙겨주시고 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할 때도 집에 가서 남편과 먹으라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주셨죠. 일을 마친 어머니도 혼자 식사하셔야 하는데 함께 가서 먹자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시며 반찬만 한가득 챙겨주시는 배려 넘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시어머니라면 정말 마음을 터놓고 친엄마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출근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좋지 않더군요. 결국 조퇴를 하고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내과가 아닌 산부인과로 가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임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정말 임신이었어요.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도 축복이 찾아왔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 알렸어요. 남편은 뛸듯이 기뻐하며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기쁜 마음에 한달음에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아가 뭐라고 했니? 정말 아이가 생겼니? 우리 며느리가 북덩이구나. 고맙다, 고마워. 형우 씨한테도 전화했는데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형우가 아비가 되는구나. 내가 오래 살다 보니 우리 형우 결혼하는 것도 보고 아비가 되는 것도 보는구나. 이제 여한이 없다. 고맙다. 아니에요. 다 어머니 덕분이죠. 형우 씨도 퇴근 후에 바로 오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세요. 그래, 그러자. 우리 북덩이가 생긴 날인데 이할미가 축하를 해야지. 남편은 이제 아들, 딸 포함해서 딱 3명만 더 낳자고 농담처럼 말하더군요. 저도 남편의 외로움을 알기에 그러자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게 출산하려면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며 이제 반찬 가게에는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고 출산일이 점점 임박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미리 준비해둔 아이 용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더군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우리에게 남편의 작은 장애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행복이 깨지지 않고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좋았습니다.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남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단짝 친구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알고 지내던 분이라 충격이 컸어요. 남편은 무척 상심한 표정으로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빈소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려고 준비를 했지만 남편은 몸이 무겁고 밤도 늦었으니 집에 있으라고 만류했습니다. 남편이 정신이 없을 텐데 혼자 보내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보, 꼭 도착하면 전화해요.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에게서 잘 도착했다는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그제야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악몽을 꿨어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는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새벽에 걸려온 전화라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혹시 박형우 씨 가족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박형우 씨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요? 박형우 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길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 괜찮은가요? 생명엔 지장이 없나요? 어느 병원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박형우 씨는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사망 시간을 추정 중입니다. 일단 병원에 오셔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아기 용품을 정리하며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달려왔는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였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안내실로 데려갔습니다.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막상 안내실로 향하니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멋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저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혼자 힘들게 키운 외동 아들이니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보세요? 이 시간에 웬일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형우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뭐라고? 우리 형가 많이 다쳤니? 어디야? 병원이 어디야?
어머님, 형우 씨가 그만. 뭐? 아가, 무슨 일이냐 말 좀 해줘. 전화를 끊고 얼마 뒤 넋이 나간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제 부축을 받으며 안치실로 들어가신 어머니는 한참 동안 형우 씨를 붙들고 오열하셨죠. 제 기억은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오시는 모습을 보곤 기절했다고 하더군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시는 어머니가 계셨고요. 황망하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저와 아이를 더 걱정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무심한 남편을 쓸쓸히 보냈습니다. 그 후 형우 씨 사고를 조사하던 담당 경찰관이 남편을 치고 간 뺑소니범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60대 트럭 기사였는데 과속 운행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남편을 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뒤늦게 그 사람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지만 남편은 트럭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길을 건넜던 겁니다. 급하게 트럭을 멈추려 했지만 워낙 속도가 붙어 있었고 그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빨리 병원으로 옮겼다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트럭 기사는 그대로 도주했고 남편은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위에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이죠. 남편이 사고를 당한 그날 밤 다른 차량 2대가 쓰러진 남편을 보지 못하고 또다시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경찰도 무척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1차 사고 때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지도 몰랐을 텐데 정말 유감입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성이 착한 남편은 친한 친구를 떠나보내고 크게 상심했을 겁니다. 심란한 마음으로 컴컴한 도로를 건너고 있었겠죠. 귀도 잘 들리지 않으니 트럭의 경적 소리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참담한 사고가 났고 친구의 장례식장에 갔던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신 선산에 남편을 남겨두고 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차가운 땅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우리 아이가 보고 싶어. 어떻게 견딜까. 그렇게 좋아하던 생선이 먹고 싶어지면 어떻게 할까. 시어머니와 저는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쓸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꿋꿋이 살아야 한다. 알겠지? 어머니의 당부가 더욱 슬프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사고와 관련된 피의자들이 모두 조사를 받고 있고 유가족들과 합의를 해야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달라 처리가 지연됐지만 담당 경찰분이 중재를 잘해준 덕분에 복잡한 사건이 그럭저럭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앞으로 생각지도 못한 큰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들의 합의금과 남편이 따로 들어둔 생명보험금이 지급된 거였죠. 마치 남편이 아이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남긴 유산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퍼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하나의 엄마가 되었으니까 상처는 가슴에 묻고 꿋꿋이 살아야겠죠.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당부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빈자리를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던 중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아이의 탄생을 축하라도 하는 듯 하얀 눈이 내리는 날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빵긋빵긋 웃는 아이를 보니
남편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어릴 적 혼자라서 너무 외로웠다고, 꼭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하던 남편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그가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예쁜 아이를 안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시어머니는 손수 미역국을 끓여주시며 제 마음을 달래주셨어요. 아가, 엄마가 잘 먹어야 한다. 그래야 젖도 잘 나오고 아이도 건강하지. 입맛 없어도 아기 생각해서라도 먹어야 한다. 당신도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견디기 힘드셨을 텐데 내색하지 않고 꾹 참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살아야지. 아들 먼저 보낸 나도 밥 잘 먹고 가게도 잘 다니며 국하게 산다. 너도 약해지지 말고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여자 혼자 아기 키우고 살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래. 그래야지. 그런데 애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혹시 생각해둔 이름이라도 있니? 형우 씨는 다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 이름은 하나라고 짓자고 했어요. 그때는 좀 촌스럽다고 다들 웃었는데 이제 형우 씨와 저 사이에는 아이가 단 하나니까 아이 이름을 하나라고 지어주고 싶어요. 어머니는 쓸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나. 이름 참 좋구나. 그런데 어머니, 저 어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하나랑 어머니랑 함께 살고 싶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럼 합가를 하자는 말이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자식까지 잃은 어머니가 걱정도 되고, 저도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차라리 시어머니와 합쳐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적지 않게 놀라셨지만 곧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니? 늙은이랑 사는 게 불편할 텐데. 불편하긴요. 어머니, 우리 하나 크는 것 같이 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형우 씨도 없는데 저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 고맙다. 너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아픈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낫지 않을 것 같은 아픔도 아이를 키우고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서서히 아물더군요. 어머니의 반찬 가게는 여전히 바빴고 초보 엄마인 저도 육아에 정신이 없었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툰 손으로 하나를 돌보며 매일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만약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을 닮은 하나를 키우는 일은 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살이 오르고 키가 자라는 모습을 보니 흐르는 시간을 붙잡고 싶을 정도로 빨리 크더군요. 남편과 시아버님이 계신 곳에 하나의 손을 붙잡고 인사도 갔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던 하나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빨리 초등학교에 가고 싶다며 혼자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다시 찾아온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게 하나와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소중한 두 사람이 제 곁을 지켜주었기에 견딜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제게 또 다른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책가방이며 크레파 쓰며 학용품을 잔뜩 사들고 오셨습니다. 하나가 초등학교에 가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손녀딸을 워낙 예뻐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무심코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웃는 얼굴이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생각에 잠긴 듯 멍하니 계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그냥 고개만 가로저을 뿐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저를 대하는 어머니 태도가 싸늘해졌다는 거였어요.
잔소리도 많아지고 간섭도 심해지기 시작한 거죠. 너 요새 왜 이렇게 늦게 다니는 거냐? 엄마가 일찍 다녀야지. 애 본다고 유세 떠는 거니? 어머니,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건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우체국 일을 너 혼자 다 하는 줄 알겠다. 너가 돈 좀 벌어오겠다고 저녁상을 한번 제대로 차려봤니?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려봤니? 나는 그렇다 치고 하나 유치원 가는데 내가 아침밥을 제대로 챙겨줬잖니? 매일 내가 다 해주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구나. 그 말에 속이 확 상했습니다. 제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집안일을 어머니가 많이 하시는 건 맞지만 갑자기 생색을 내시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좀 억울한 마음에 저도 한마디 했죠. 어머니, 힘드셨으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지. 갑자기 이러시면 제가 너무 황당한데요. 황당한 꼴 당하기 싫으면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될 거 아니냐. 나 안 붙잡을 테니까 하나 데리고 나가 살아라. 누가 나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요즘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투덜대시는 게 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살면 될 것 아니냐. 나도 이제 너 뒤치다거리나 하는 것 지친다. 정말 그럴 어머니가 아닌데 부쩍 제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 나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더 신경 쓰고 있었는데도 어머니와 부딪히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고 절 감싸주시던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변해갔습니다. 심한 막말도 서슴지 않으셨죠. 어느 날은 하나를 재우고 있는 저를 부르시더니 하나가 커가면서 제 얼굴만 닮아가는 것 같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날도 많았고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나가 커가면서 먼저 떠나보낸 아들이 더 그리우신가 보다 생각했죠. 그렇지만 어머니와 부딪히는 날이 잦아졌고 우리 관계는 점점 서먹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유치원에 있던 하나와 함께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반찬 가게 옆 신발 가게를 하시는 박씨 할아버지와 함께 집에 계셨습니다. 박씨 할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이지, 자네 시어머니랑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 나도 혼자 된 지 오래됐고 늙음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보려고. 아니, 어머니!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해하는 저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일찌감치 남편 잃고 하나 키우면서 외롭게 살았다. 이제 나도 마음 맞는 사람이랑 남은 인생을 살고 싶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왜 혼자 사세요? 젊어서 혼자 형우 씨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건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도 있고 어머니 손녀도 있잖아요. 나는 영감님 만나서 같이 살면 안 되는 거니? 네가 이렇게 펄쩍 뛸 거면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따로 살림 차리면 되겠구나. 그 순간 솔직히 온갖 정남이가 떨어지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데리고 나가 살아라. 나도 내 인생 살 테니까. 너도 내 눈치 보지 말고 네 인생 살거라. 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하나랑 둘이 살 곳을 알아볼게요.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기왕이면 눈에 띄지 않게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알아봐라.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하나와 어머니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쫓겨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눠봤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반응뿐이었죠. 어머니는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게 좋겠다며 빨리 하나와 살 집을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어쩌다가 박씨 할아버지와 살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 어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 한 채 구할 자금은 있었어요. 원래 시어머니와 함께 더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 준비해둔 자금이었는데 뜻밖에도 제가 쫓겨나게 되면서 쓰게 된 셈이었죠.
그래도 어머니가 계신 곳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펄펄 뛰며 기왕 갈 거면 서울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당신도 제 눈치 보지 않고 살려면 그게 훨씬 편하다는 것이었죠. 어차피 하나 공부도 시키려면 서울이 더 낫다며 무작정 등을 떠미시는 겁니다. 어찌나 서운하고 속상하던지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항상 친딸처럼 대해주셨던 어머니가 어떻게 남자를 만났다고 저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와 하나는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였지만 차라리 하나도 좁은 시골 마을보단 도시에서 공부하고 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낯선 곳에서 적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두 사람이 살 집은 구했지만 새로운 직장도 알아봐야 했고 하나가 다닐 유치원도 찾아야 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가 제게 묻더군요. 엄마, 할머니는 왜 안 와? 이제 우리 할머니랑 같이 안 살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할머니 없이 살아본 적 없는 하나가 할머니가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겠지요. 하나야, 이제 할머니는 우리랑 같이 살지 않고 떨어져 사는 거야. 이제 엄마랑 단둘이 이곳에서 사는 거야. 알겠지? 할머니 보고 싶은데. 하나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어머니도 많이 보고 싶겠죠. 그래도 남편의 피부치인데 아무리 냉정하게 굴어도 하나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사도 잘했고 적응도 잘하고 있다고 안부를 전하며 집 주소도 보내드렸습니다. 하나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올라오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픈 과거를 모두 버리고 새 인생을 살고 싶으신 것 같았죠. 마음이 무척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잊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평소 하나와 제가 좋아하던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저를 서울로 내쫓고 연락도 하지 말라던 어머니였는데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으셨더군요. 어머니는 새 인생을 위해 손녀딸을 떠나보낸 것이 미안하셨던 거겠죠. 겉으로는 냉정하게 굴어도 마음 한구석엔 그런 마음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상자에 꼼꼼하게 담긴 반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어머니의 마음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손녀딸과 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는 마음을 굳이 막고 싶진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매달 꼬박꼬박 잊지 않고 반찬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마치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몇 년째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밥심이라며 절대 배고프고 다니지 말라는 어머니의 당부를 생각하며 반찬이 올 때마다 꼬박꼬박 챙겨서 잘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온 택배 상자가 또 도착했는데 이번엔 상자가 유독 크고 무거웠어요. 그 속에는 평소 보내오던 양보다 훨씬 많은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한 장 들어 있었죠. 몇 년 만에 어머니가 제게 편지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꾹꾹 눌러 쓴 글자를 읽었습니다. 편지에 담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제 가슴을 치며 한참을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편지 속에는 시어머니가 제게 매정하게 군 이유와 미안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큰 병을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저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냉정하게 굴며 저를 쫓아내듯 떠나보내셨던 거였죠.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 끝까지 병수발을 들 거란 걸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어머니는 저와 손녀를 정말 크게 사랑하셨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와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어차피 죽고 떠날 몸인데 당신이야 아무렴 어떻겠냐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하나를 꼭 한번 보고 싶다는 부탁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읽고 그 길로 하나를 데리고 어머니에게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호스피스 병동에 머물고 계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보지 않고 지낸 시간 동안 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지셨고 그 쇠약해진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뭐니? 우리 애미가 왔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도.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와 하나를 반겨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왜 그랬냐고, 왜 제게 말을 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가 바보 같았거든요.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연신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니는 앙상하게 야윈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괜찮다. 아가, 내 잘못이다. 울지 마라. 내가 없더라도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 곁에는 신발 가게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로 저를 불러내며 그동안의 사연을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어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제게 병을 숨기기 어려웠고 당신의 병이 제게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할아버지에게 거짓말을 부탁했다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하면 절 내보내기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신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도 냉정하게 저를 내쫓았던 거였어요. 신발 가게 할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60년 지기 친구였는데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고 처음으로 와 보셨다고 하셨어요. 너무 걱정돼서 오셨다고 하더군요. 때마침 제가 어머니 병원에 가면서 이 모든 사실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시고 산 세월이 있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 섭섭한 마음 때문에 냉정하게 집을 나간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항암 치료를 받아 병세가 좋아지셨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췌장암 2기 선고를 받으셨다가 열심히 치료도 받고 식이요법도 하시면서 좋아지셨다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면서 급속도로 나빠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제게 편지와 함께 마지막 반찬을 보내신 겁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다 들은 저는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정말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 왜 절 내보내셨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아가, 미안하다. 미안해. 형우도 떠나보내고 너 혼자 하나를 키워야 하는데 내가 짐이 되면 어떡하니. 그래서 그랬어. 미안하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죠. 몇 년 동안 반찬을 챙겨주신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저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프다고 제게 말해 주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 뒤로 어머니 곁을 지키며 그동안 쌓였던 속 얘기를 서로 풀어놓았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은 꼭 3일 뿐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날따라 정신이 또렷해지셨죠. 아가, 저 서랍 좀 열어보렴. 서랍을 열어보니
비닐로 꽁꽁 쌓여 있는 통장과 도장이 있더군요. 그간 모아둔 돈이다. 하나 키우는데 보탰어라. 어머니의 통장에는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모으시느라 또 얼마나 아등바등 하셨을까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머니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형우 씨가 있는 곳에 모셨습니다. 부디 두 분이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시며 외롭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이자 제 아이의 할머니이자 제 인생의 스승이셨던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습니다. 당신이 죽더라도 절대 울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어머니, 항상 자신보다 저와 손녀딸을 먼저 생각하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지갑 속에 어머님 사진을 넣어놓고 매일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항상 어머니를 떠올리며 생각하고 싶어서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힘이 들 때 어머니 사진을 들여다보곤 한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와 우리 딸 하나를 지켜주고 계실 것만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 변하지 않도록 우리 딸과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처럼 애달픈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추금이 할머니 사연자님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추금이 할머니의 며느님이 보내주신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며느님의 행실이야말로 이 시대에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희귀한 보석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의 순수한 마음씨와 끝없는 헌신을 기억하시며 그 마음을 큰돈이라는 형태로 전달하셨다니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는 깊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며느리께 폐가 되지 않기 위해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게 참 훌륭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연이었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올라오는 영상 빠르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